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에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한 조 전 장관의 주장들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사태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작심 비판을 한 건데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조 전 장관은 책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요? 잠시 후에 한동훈 대 조국, 조국 대 한동훈 상세한 이야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책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한동훈 중앙지검장 카드를 들고 와서 황당했다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백신이 돌려준 노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보실까요? 백신을 맞은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서 이제 대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했으니까 1년 4개월 만에 이 노부부가 생일을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잡고 함께한 행복, 어르신들의 미소가 너무나도 마음 따뜻하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한동안 입에 만졌다라고 하죠. 백신 접종 빨리 보급돼야 할 이유입니다. 보급률이 올라가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인데요. 첫 출근한 김호수 검찰총장, 내가 다시 검사가 됐다라는 일성을 냈습니다. 내가 다시 검사가 됐다. 경향신문은 친정권 성향 평가에 선 긋는 듯한 발언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말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죠. 말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비판, 현 정부 들어서 이 내로남불 비판 많이 제기돼 왔었던 터라 김호수 검찰총장, 내가 다시 검사가 됐다. 이 말과 향후 행동이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황당한 나쁜 군의 회유. 공군 여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 여부사관을 향한 성추행이 있었고, 그것보다도 더 나쁜 건 이 이후에 부대 간부들이 없던 일로 하자라고 협박 은폐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협박 은폐가 있어 왔다. 결국 여부사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군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이 여부사관을 절망하게 한 건 아닐까요? 국방부 장관 진상조사 합동수사 지시했다라는데 더욱더 엄격하게 이 사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이 나라를 더 후지게 만들었다.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사태를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책에서 한동훈,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오늘 아침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의 작심 비판입니다.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여러 매체와 인터뷰한 한동훈 검사장. 선동 없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책 낸 것 같다. 조국 전 장관의 출간에 대해서 한마디로 비판했습니다. 선동 없이 버틸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주장인 거죠.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법정에서는 왜 수백 번씩 증언을 거부했냐 라며 조 전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 없이 조국과 추종자들을 반복해온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 라고도 주장을 했군요. 조 전 장관은 줄곧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50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검찰개혁을 외치는데 과잉 수사가 가능하겠냐. 숙명여고 쌍둥이와 달리 조미 씨는 성인인데도 기소 안 했다. 차라리 봐주기 수사 비판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봐줬으면 봐줬지.
과잉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이 훨씬 더 나쁘다. 조국을 옹호해놓고 국민들에게 룰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 이 나라를 굳히게 만들었다. 라고 조국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권력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더 나쁜 게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기자, 다양한 비판이 한동훈 검사장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각기 결이 다른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물론 담당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일방적인 주장이다. 본인이 반겨야겠다. 이렇게 작심한 걸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한 내용인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사태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지금 조국 사태의 본질.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은 이것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게 법정에서 인정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권력형 비리라는 게 권력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덮으려고 한 것, 그 비리를 옹호하려 한 것, 이것 자체가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조국 사태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조국 사태 본질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비리를 저지른 건 룰을 파괴한 거지만, 룰을 어긴 거지만 권력으로 비리를 덮으려고 한 건 룰을 아예 파괴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꼭 조국 전 장관의 비리라는 게 범죄라는 게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위,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수사를 막으려 했고 또 수사한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서 해체시키고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권력형 비리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혐의를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무죄 주장을 하겠지만 그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서 그 비리를 막으려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이제 주장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눈에 띈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를 따져봤으니 한동훈 검사장의 이 같은 비판과 주장에도 근거가 있는 비판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권력형 비리와 관련돼서 방금 이재명 기자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게 더 나쁜 거다. 룰을 파괴한 거다라고 한동훈 검사장 주장했잖아요.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했다. 조국 사태가 그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했다라는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걸 근거로 이런 걸 주장한 걸까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했다는 게 꼭 전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자기의 수사를 막았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런 점이 이제 많이 들었던 게 특히 야당에서 많이 제기했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피의사실 공표가 엄격하게 금지됐죠. 그리고 공개 소환이 금지되죠. 그럼으로써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권 남용을 막는 하나의 방안이지만 그것이 왜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적용됐느냐 여기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1년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담당했던 검사들이 통영으로까지 굉장히 멀리 이제 좌천성 인사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강조했던 게 사건을 수사하는 것보다 그것을 공소유지하는 게 검찰로서는 더 중요한 건데 사실 공소유지를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보고 있는 거죠. 조국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 주변에 있는 권력부들이 그 권력으로 이 사태를 옹호했다. 그렇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그것을 옹호하려는 게 더 나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거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과 이재명 기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했다라는 것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이고 이번 책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동훈 검사장의 비판으로 돌아올 텐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요 대목이 좀 앞서서 정혁진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데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이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분이 법정에서는 왜 다 수백 번씩 묵비권을 행사했냐? 라는 대목. 정익진 변호사님 앞서 돌직구쇼에서 비슷한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에 진술 거부권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거부권과 재판에서 공판 단계에서의 진술 거부권은 차이가 있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라고. 왜냐하면 수사 단계는 그 검사나 경찰이 나한테 어떻게든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말을 잘못하다가는 그 말이 꼬투리가 돼서 나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단계에서도 그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공판에 할 때에는 내가 일일이 다 검찰이 주장이 다 일일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 재판에 있어서는 공판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그 물어보면은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물어보면은 증인이었겠죠. 다 진술 거부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과정은 어떤 관계냐면은 내 혐의를 판사님 앞에서 그 벗도록 내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그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왜 공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할까? 공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그 때는 한 경우밖에 없어요. 어떤 때냐면 위증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진실은 말을 못하겠고 거짓말을 하면 내가 위증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그럴 때만 진술 거부를 갖다 하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럴 사정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판사가 봤을 때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검사가 나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에 맞서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할 말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책으로 그때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판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형법학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분인데 저런 식으로 재판을 어떻게 보면은 농락한다고 할까 우습게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 조 전 장관의 책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한 대목도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윤 총장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지금 이성윤 지검장 자리죠. 한동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동훈은 그 이상의 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조 전 장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반박. 내가 어디 보내달라거나 승진시켜달라고 한 적 없다. 윤 전 총장이나 내가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검사가 권력자 봐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윤 총장이 총장 취임 후 한동훈 검사장을 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 자리에 임명해달라고 들고 와서 어이가 없다, 내가 거절했다 라는 주장인데 그때 당시를 좀 회상해보면 총장 취임 직후에는 조 전 장관도 윤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외부에다 평가를 하고 다녔을 때인데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 최근 후보 중에 한 명으로도 거론될 만큼 직책이나 경력이 있었는데 왜 어이없다라고 조 전 장관은 그때 당시 생각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이없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도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해서 그 당시로는 진보적 인사안과 보수적 인사안이 있어서 충분히 그 진보적 인사안, 좀 급진적 인사안에는 한동훈도 추천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었다, 파이 속에서. 충분한 그런 캐리어가 있었고.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한동훈이 이렇게 추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방향 정도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간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적이 없다, 한동훈 검사는.
해달라고 한 적이 없지만 윤석열 총장이 안 속에 자기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쓰는 시점과 아까 말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초창기 당시하고 지금의 어떤 말하자면 관점의 차이가 그 속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초창기는 여러 안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은 이미 야당의 대권 후보가 됐고 그와 함께하는 말하자면 그쪽 사람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적 거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였고요. 야당에서는 최근 여당 일각에서 조국의 시간 출간 이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국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집권 세력의 집단 최면에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입니다.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책망하기는커녕 사이비 교주처럼 떠받들고 동조하다가 나중에 광신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합시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전 장관의 책 출간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도 꽤 있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보였는데 공식적인 첫 사과를 하기로 송영길 대표가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민주당의 첫 공식 사과를 두고서도 당내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오늘 취임 한 달 회견에서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 불공정 논란을 공식 사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년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 후보에게 미칠 부담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의미다. 라고도 이 민주당의 첫 공식 사과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당내에서 거셉니다. 특히 가장 큰 목소리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친문 진영에서는 당이 왜 사과를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은 민주당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 김남국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옹호를 했던 인물인데요. 민주당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냐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조국 회고록에 대해서 옹호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 알거리를 충족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조국 책 출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송영길 대표의 공식 사과와 당내 특히 이제 친문 의원들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한동안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의 그림자가 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초선들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교체되면서 좀 정착되나 했더니 조국 장관의 전 장관의 이 새로운 책이 다시 가라앉았던 진흙탕을 이렇게 섞이듯이 슬금슬금 다시 그림자를 부상하게 하는데요. 송영길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야당에서 일고 있는 이준석 열풍에 20대, 30대들의 청년이 많이 동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20대, 30대의 마음을 다시 집권 여당에게 가져오기도 지금 벅찬데 조국 장관을 다시 소환해서 집권 여당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를 오늘 하신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과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길지도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사과가 드러나기도 전에 내부에서 이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는 것. 특히 그것이 조국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였던 초선 의원들 상태에서, 초선 의원들 수준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좀 넘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저는 어제 한동훈 검사장의 그 인터뷰 안에서 이 기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네. 누구라도 나서서 말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한 거짓이 진실 행세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의 싸움이라고 일종의 한동훈 검사장이 일종의 화두를 던진 건데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집권 여당의 자세는 사실상 이전과 같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저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송영길 대표의 이 사과 내용도 지켜본 후에 차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뉴스로 이어지는데요. 윤 전 총장이 한밤중에 이 젊음의 거리 연희동에 떴습니다. 윤 전 총장이 연희동에 왜 떴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 어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알려진 모종린 연대국제대학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함께 동행을 했는데 모종린 교수가 상당히 독특한 분입니다. 전국의 골목길 상권 155곳의 지도를 만든 골목 여지도, 대동 여지도를 본따서 골목 여지도, 이제 골목골목 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이제 좀 재살아나야 된다는 취지의 철학을 갖고 있는 독특한 철학의 모종린 교수와 연희동 골목을 동행했다. 자, 어디로 갔느냐? 복합문화공간, 청년운영식당 등등 연희동 일대, 연대 앞쪽이거든요. 연희동 이대의 장소를 누비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모종린 교수와 윤석열 교수가 연희동의 한 상점에 들어가서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건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얘기도 나누는 장면들,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된 겁니다. 요즘 윤석열 전 총장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저기에 함께 동행한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도 저기에 동행했다는 게 독특한데 30대 청년을 대표해서 동행한 것으로 보여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이 예전에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는 주말에 쉬는 날에 점심에 밖에 나와서 혼자 뭐 광장시장이나 이태원 뒷골목이나 이런 곳에 저녁까지 걸어 다녔다. 그런 게 취미였다는 이 골목 상권, 골목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종린 교수가 자기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봤지만 골목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유일한 것 같다는 그런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연희동의 선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모종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부패 구조, 비리의 사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김형주 의원님, 예. 연희동 골목길을 찾았다? 그것도 골목 여지도, 골목 경제학자 함께 찾았다? 30대 청년과 함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이세요? 실제로 이제 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은순 전 시장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골목. 있죠. 이제 걷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모종린 교수가 연구하는 부분은 그 실제로 그런 단순한 어떤 도시 재생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학적 차원에서 그것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홍대 앞 거리 속에서 수많은 대기업의 신제품들이 테스트 받고 있고 재생산됐고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은 모 교수가 직접 얘기한 것에 의하면 애경 같은 어떤 생활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신제품들이 홍대 앞에서 테스트되고 상품화되는 그런 내부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그 골목에서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거죠. 될 건지 아닐 건지 한번 예. 테스트를 하고 대기업들도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일도 있다. 예.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젊은이들이 지금 홍대 앞을 얘기할 때 그 홍대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대문 일대 전체를 홍대 앞이라고 규정한다는 진짜 홍익대학교 앞이 홍대 앞이 아니라 예. 연희동 뭐 거예요. 연세대학교 신촌까지 앞도 다. 홍대 앞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 교수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홍대 앞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그 문화지도고 경제지도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살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라는 해법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리냐 해법. 그리고 작은 브랜드를 어떻게 큰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강소국가의 21세기형 모델을 모종린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이제 지난번 행보와 이어서 보면 두 번째 청년과의 그 소통이거든요. 지난번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청년과의 문제를 살폈다면 이제는 홍대 앞에 젊은이들이 왜 홍대 앞을 찾는지, 또 홍대 앞에서 실제적으로 대기업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말하자면 깊이 있는 어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통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큰 의미가 이제 여기 있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흥미로운 해석 들었는데, 장해찬 씨가 저 자리에서 동행을 했고, 뭐 여러 저희 뭐 채널A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하는 시사평론가인데, 이재명 기자, 혹시 장해찬이 왜 거기 있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떤 뭐 사람을 통해서 혹은 뭐 연락을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뭐 조금 전에 앵커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 젊은 이 골목을 찾아간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도 그 세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 골목 상권 살리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 살리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살리는 문제가 있고, 다시 청년을 살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자체가 지금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행보 자체가 청년들을 겨냥한 행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청년을 동행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되고. 그렇군요. 그렇죠. 이 문제 자체가 골목 상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의 실핏줄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경제 행보를 많이 한 것 자체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뭐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브랜드 외에 어떤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약점의 부분들을 보호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진 중에 이제 이 교수 성함이 어떻게 됐죠? 모종린 교수님. 네. 모 교수와 윤 전 총장이 술잔을 함께 기울이는 사진도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재명 기자, 청년이 혼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주점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식당이 작고 청년이 혼자 1인 청년 식당 뭐 그런 주점에서 술잔을 둘이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 행보도 조금 독특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행보 자체가 완전 공개 행보는 아니지만 사실상 공개 행보인 거죠. 사실상 공개 행보. 반 공개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주점에 간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년 자영업 이런 것들은 이제 상징적인 장소에 이렇게 가서 뭐 술도 마시고 책도 보고 이런 이제 행보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뭐 등판 시기도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뭐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있는 뭐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시점에 나오지 않겠냐 여러 등판 시기를 두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등판을 이미 한 거죠. 이미 국민들에게 자신의 행보를 다 노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등판했다고 보이고 결국은 저 이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등판 시점을 두고 뭐 언제 입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입당을 한다면 아니면 뭐 다른 뭐 포럼 같은 걸 만들 것이냐 말까 이런 행보를 굉장히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미 공개 행보가 시작된 만큼 어떤 뭐 시간을 재는 그런 행보보다는 저는 빠르게 본인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모종린 교수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충청 대망론을 띄운 충남 공주부여의 정진석 의원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책 잡힐 일 있으면 시작도 안 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이런저런 사업을 하던 사람일 뿐이다. 라고 정 의원에게 이 X파일 장모 의혹과 관련돼서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내가 책 잡힐 일은 없다라는 자신감도 있고 장모 분과 관련돼서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도 없다라고 윤 전 총장은 자신감을 보였는데 근데 검찰에서 중앙지검인가요? 장모 분에게 3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양입니다. 고양지청에서. 고양지청이군요. 네, 구형 3년 했고요. 예. 제가 보니까 그 기소는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제1의 공판 기일이 5월 24일. 그다음에 재판 딱 2번 했어요. 5월 예. 31일 날 결심하면서 구형 3년 했고 7월 2일 날 이제 선고가 나오는데 조금 윤 총장이 강하게 그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봤더니 윤 총장의 장모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2013년 5월부터 한 2년 동안에 약 23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그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장모가 이런 그 요양병원 그 부정수급했을 때 병원 운영에 관여를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장모가 그 당시에 공동이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이사장직을 공동 이사장직을 사임하면서 그러면서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라. 그래서 공동 이사장 했던 그런 다른 이사장들로부터 이걸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 면제 각서를 받은 것이 형사적으로도 이게 면책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 책임 면제 각서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것 같고 이번 검찰은 뭐 그래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윤 총장의 장모가 병원 운영에 그 관여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를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기소를 하면서 구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장모한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무죄가 나올 것 같다라고 나름 확신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어떤 그 결과를 내릴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주목할 만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살아있는 재판 결과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광폭행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전 총장이 국내힘의 윤희숙 의원에게 정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25일에 만나서 같이 정치하자. 그럼 입당부터 하시라. 그러자 허허 웃었다. 지인들에게 윤 의원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 모습을 갖고 있다. 정치한다면 윤 의원 같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러브콜이네요. 나랑 정치하자. 러브콜입니다. 러브콜. 검찰총장 시절 윤희숙 저서 정책의 배신. 저도 읽어봤는데 윤 의원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등 현 정부의 주요 이 경제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조곤조곤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이 비판해 놓은 책이 바로 정책의 배신입니다. 쉽게 썼던 책인데 요거에 좀 감명을 받았다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굉장히 다양한 의원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윤희숙 의원에게는 이 러브콜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명확한 러브콜이네요. 그리고 윤 총장이 조금 본인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경제 분야인데 예. 경제 분야에 누구를 만날 것이냐라는 게 사실은 정계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요. 네. 역시 최근에 가장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윤희숙 의원을 접촉했다는 점에서 윤희숙 의원이야말로 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가 무주택자인데 이런 정책 해가지고 누구 도움 되겠냐라는 일갈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임대인이다,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라고 네. 하는 그 5분 발언을 갖고 굉장히 유명해진 정치인입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은 사실은 과거에 영구가 KDI에 있을 때도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이 경제 정책을 일종의 코치하던 선생님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은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굉장히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저서했던 그런 내력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윤희숙 의원에게 같이 정치를 하자라는 말 속에는 나에게 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해달라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 가운데 여권의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외갓집 근처에 있는 식당 사장님과 어깨 동무를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의 문제 제기 들어보시죠. 강원도는 방역 지침이 낮은가 보죠. 그렇게 마스크 안 쓰고 6명 정도가 사진 찍고 이런 사진을 그냥 올린 거 보고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그리고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깨 잡으면 요새 굉장히 민감한데 하여간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복권지대구나. 참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저 자리에 김연아 의원도 같이 출연해서 위험한 발언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했는데 그 사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식당 주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문제 삼은 건데요.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최민희 전 의원의 문제 제기가 지금 있었던 거고 그 자리에 김연아 의원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동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저 사진을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저게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 사진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저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제가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그렇군요.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로 봤을 때 뭘 저걸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제가 약간 뭐 경고를 했고요. 네. 그다음 요즘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방송이 끝나고 저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강원도 비하 발언이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식당 주인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거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는 최민희 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식당 주인의 입장 살펴보시죠. 내 나이 이른이고 윤 전 총장보다 누나다. 이 누나라는 표현이 팩트로 맞는데 상당히 흥미로워. 내가 누나다. 내가 어깨 동무하자고 했고 내가 기분 안 나쁘면 성추행 아니다. 정치인 수준이 한심하다. 라고 최민희 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 자,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정혁수 변호사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 식당 사장님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최민희 전 의원이 빙의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식당 사장님이었다라고 하면 윤 총장이 저렇게 이렇게 어깨를 딱 감싸 안으면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분도 기분 나빴을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성추행 같은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몇 단계를 앞서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뭐 친밀한 사람끼리는 뭐 악수도 할 수 있고 또 포옹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기사를 쭉 보니까 저 식당 사장님과 윤석열 총장과는 뭐 40년, 50년 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른들끼리도 잘 아는 그런 사이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잘 알던 동생 같은 친구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가까이 가가지고 하고 있고 오히려 어깨를 얹어주는 게 나한테는 더 그 애정을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호도를 하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훨씬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최민희 전 의원이 좀 과도하게 그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분의 생각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당당한 태도 아니다. 이제 본인의 생각 드러내고 국민의 검증과 심판받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견제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숨어 있다. 당당하지 않다. 심판받을 준비하라.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 이것은 뭐 며칠 전에 본인이 출판 기념회 때 그런 질문하는 속에서 답변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실이 되어버렸고요. 아마 윤 총장이 그동안에 좀 숨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아마 검찰총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차기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정치 행보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준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수순이 정리되자마자 사실은 뭐 말로는 자기가 우연히 윤희숙, 권성동, 뭐 장제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전에 좌파원들을 말하자면 결집시키는 뭐 그런 과정 수순에 들어갔고 또 실제로 연희동을 비롯해서 이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뭐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세 분만 모아봤습니다. 핫쌈 공개합니다. 요지쿠쇼 핫쌈. 첫 번째 핫쌈은 김호수, 이성윤. 김호수 총장 대통령이 제가 했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되려 승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핫쌈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판에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세 번째 핫쌈은 아이유 씨가 13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현금으로 올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쌈. 자, 김호수, 이성윤 두 분부터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었을 때 했던 말과 김호수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한 말이 달랐습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부마 2019년 7월 25일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장, 김호수 검찰총장의 부마 2021년 6월 2일 대통령 문재인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주저하지 말고 수사하라라고 격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한 당부는 빠졌습니다. 공정한 검찰이 되라라는 임명의 당부가 있었는데 이재명 기자, 검찰총장 후보자마다 살아있는 권력 똑같은 말 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로 일단은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라고 해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니까 후임에게는 살아있는 권력을 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 발언에 주목을 좀 하고 있죠.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문했더니 실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죠.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과 법무부 간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간에 엄청난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라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이제 논란이 또 있었고 검수완박 그러면서 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사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제 윤 대통령의 주문 자체는 공정한 검찰이라는 말 자체는 당연히 틀릴 수 없는 거죠. 과연 이제 검찰이 공정해야 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명제인데 과연 이제 어떤 게 공정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이 충돌하는 것도 사실 같은 문제인 거죠.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잠재적 피해자로 인식하고 피의자로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권을 향해서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당연한 공직자의 검찰이 해야 할 당연한 일들, 그러니까 어떤 비리를 보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너무 당연한 검찰의 어떻게 보면 헌법에 부여한 그런 본분인데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오히려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개혁은 사실 조국식 검찰개혁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게 공정한 검찰인지에 대해서 그 숙제를 풀어야 할 게 김호수 총장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내가 다시 검사가 됐다라는 발언을 했고 오늘 경향신문은 친정권 검찰총장이라는 인식에 선을 그은 듯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해석 맞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먼저 신뢰받는 검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 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반부패 대응 역량을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자, 김호수 총장 시대가 열렸고요. 그 가운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날 것이다라는 관측이 언론들에서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오히려 승진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기소가 돼도. 그 사이 고위직 검사들이 줄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검장급 5자리가 공석이 났습니다. 항의성 사표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서울고검장 연수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 영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고검장들이 잇따라 옷을 벗는 버티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난다. 관측인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자 언론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내로남불과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되고서도 사표를 내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두고 자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혹시
박범계 장관이 이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하지 않은 것도, 이지검장이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 것도 오늘 동아일보 기사처럼 승진, 영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걸까요? 아니면 아닌 걸까요? 어쨌든 뭐 정진훈 검사의 케이스에도 보였듯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이미 앞서 있었네요. 추미애 장관 시절 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선은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어떤 말미를 주고 휴가도 갔다 온 적도 있고, 또 공수처로 자기 말하자면 수사를 이제 바꾸자고 하는 시도도 무산됐습니다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런 공간이 열려 있는 것이고, 여전히 만약 이런 서울중앙검찰청장 정도 되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청와대라든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부터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혼자서 견딜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차천다천으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또 혹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어떤 현 정부의 입장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사람을 출국 금지시키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숱하게 그런 과정들이 있어 왔는데 왜 이번 사건만 문제 삼느냐 하는 소수지만 내부적인 반발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안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한동훈 검사장 수사팀이 혐의가 없다라고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고 김학의 차관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조차 무마시키려는 외압을 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무엇보다 전 국민이 이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몰래 뒷골목에서 공수처장을 만났던 사실도 다 아는데, 그런데도 영전을 시킨다고요? 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이냐 하는 데 대한 말하자면 입장 차이가 저는 존재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이미 어찌 보면은 이승윤 중앙지검장은 옷 벗고 나갔어야 될 사람이죠. 예. 지금까지 있다는 게 비상식적일 수 있는, 그보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견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 내부에서 존재하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의 차이가 본인 입장에서 견딜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고위공직자나 특히 고위공무원, 검찰 고위 검사들이 본인이 기소됐을 때 그 자리에서 그동안 물러났던 것이 관행이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기소가 돼도 자리를 지켰더니 영전하더라라는 사례들이 반복이 되면 앞으로 몇 년이 흘러서 기소가 되더라도 그냥 버티고 뭉개고 있으면 영전할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진 않을까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정익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때 가면 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을 다 하겠죠. 지금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이 되면 그 고검장급들이 많이 사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기나 아니 가까운 수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물러나는 게 용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지금 남아있는 고검장들보다 몇 기수씩 선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고검장들이 굳이 사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용퇴를 하고 오히려 사표를 내야 되실 분은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인사는 메시지다. 만약에 이제 이성윤 고검장의 중앙검사장에 대해서 뭐 고검장이든 영전을 시키면 그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될 것이 아닌가. 이게 검찰이 욕을 먹는 게 유전무죄 때문에 욕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권무죄도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유권무죄인 경우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 기소가 돼도 이렇게 영전하고 그렇게 되는 게 과연 그런 인사가 공정한 그 대통령께서 요구하시는 공정한 검찰일까?
저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은 오고돈 부산시장입니다. 전 부산시장입니다.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예, 이 피해자분과 또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어제 14개월 만에 첫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를 시인한 지난해 4월인데요. 14개월 만입니다. 부산시청 직원 2명의 강제추행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등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이 됐다고 해요. 피해자 측은 권력형 성범죄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얘기인데 권력형 성범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엔 한 명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검찰 수사 결과 한 명이 더 늘어났고요. 그 오고돈 전 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지금 기소가 된 혐의는 4가지예요. 강제추행 치상에다가 무고죄까지 해가지고 혐의가 4개가 됐는데 이게 작년 4월이면은 벌써 1년도 더 된 일인데 기소는 올 1월 28일 날 기소가 됐고 그리고 나서 재판이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다가 어제 첫 번째 열렸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년이 지나가지고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그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였는데 이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줘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쉽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 굉장히 14개월 만에 첫 공판이 될 정도로 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겨울에 얼음물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금방 끝나야 되는데 자꾸 늘어지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도 그 빨리 재판을 진행을 해서 이 피해자를 좀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오고돈 시장 측의 입장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 피해자 측은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첫 번째 권력형 성범죄라고 한다라면 그 가해자가 권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산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손꼽히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 길 가든 사람이 아니고 자기 밑에 있던 거의 비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런 여자 직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상하 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권력형 성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한두 번 정도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는데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빙자하고 권력은 남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생각입니다. 재판 결과도 좀 지켜보겠고요. 세 번째 핫쌈입니다. 가수 아이유 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는데 그 가격에 놀랐고 그 현금을 동원했다는 거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30억 분양, 현금 동원, 화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들어서는 74평형 최고급 빌라. 이 빌라군요. 최고급 빌라, 아파트형 빌라. 실거주 목적으로 130억 원의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액 현금으로 납부할 것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고급 빌라는 토지 허가 구역 내의 주택이므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유 씨는 대출을 안 받을 거다. 지상 4층, 지상 20층 규모의 한강뷰의 최고급 빌라고요. 스페인 건축거장 라파엘 모네오 96년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에 참여한 아파트라고 하고요. 해당 최고급 빌라의 펜트하우스가 또 따로 있는데 그게 분양가가 300억이라고 합니다. 아이유 씨가 분양받기로 한 거는 74평짜리 130억 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기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도 있나요? 우리 피디님들? 다 준비가 됐대요, 또. 이게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이게 빌라입니까?
네,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런 인테리어로 어떤 뭐 예상 홍보 영상 조감도라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자, 뭐 굉장히 멋있고 이게 74평형이 그냥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 아파트 74평이 아니군요.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네. 130억짜리 빌라 집이 있네요, 우리나라도?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신당동에. 아파트가 모두 다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30호 미만은 사실은 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렵고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아파트가 들어서 뭐 아파트라기보다는 이제 일명 요즘 펜트하우스라고 불리는 뭐 통칭을 들어서 이렇게 고급 초호화 이런 그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저기는 원래 청담 엘루이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자리였습니다. 예. 호텔의 객실을 제가 알아보니까 139개였는데요. 예. 139개의 객실이 있었던 호텔을 29가구만 있는 고급 주택으로 이제 탈바꿈 시킨 거죠. 그리고 이게 영동대교의 그 남단 쪽에 걸쳐져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조망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기를 지날 때마다 공사를 하는 걸 보면서 뭐가 지어질지 굉장히 좀 값비싼 게 지어지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예. 또 유명한 스페인 건축가까지 대동해서 주택을 지었네요. 저 안에 내부 지금 홍보 영상을 보시면 요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아주 초호화 재벌들의 주택을 상상케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남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대출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데 요즘 IUC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사는 셀럽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한편에서 보면 이들의 수익이 뭐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요즘은 돈을 벌어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셀럽들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주택들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 팬들이나 악플들에게 시달리는 연예인들로서는 이런 특수한 주택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런 두 가지 수요가 맞물려서 여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마디로 참 현금 많은 사람들 많네요. 네. BTS도 올 현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이 최근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BTS RM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 74평, 같은 74평인데 단가는 63억 6천만 원인데 올 현금으로 매입했다. 저걸 현금으로 어디 보관할 데가 있나요? BTS의 지민 같은 면적 59억에 분양했다. 가격 차이는 테라스가 있냐 없냐. 역시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하는데 역시 연예인들이군요. 송혜교 씨 소식도 들어왔어요. 195억 원짜리 한남동 빌딩을 매입했다. 2014년 신축 지하 2층, 지상 5층. 송혜교 씨는 2004년 삼성동 50억 단독주택 매입, 2008년 30억대 고급 빌라 매입, 2017년 동아제약 전 회장님 집을 91억 5천만 원에 매입. 이번엔 한남동 195억의 빌딩을 매입했다. 라고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여기 저렇게까지 저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나요? 그런 집들이? 일단 저런 소규모 집들은 그러니까 이제 명품하고 똑같습니다. 명품이라는 게 원가를 갖고 그 가격을 매기지 않는 것처럼 이제 어떤 희소성 또 저 위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 때문에 많이 찾는데요. 글쎄요, 굉장히 뭐 소수를 위한 거라 우리 보편적인 국민의 어떤 인식에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런 것들은 어떤 규제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또 이제 소규모로 하니까 청약통장 관계없이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다른 주택 분양 시장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런 것만 골라서 왜냐하면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또 한쪽에서는 많으니까 그런 주택만 지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뭐 자영업자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규직 잡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런 연예인들이 저렇게 현금을 정말 뭐 우리 옛날에 그러죠. 바가지로 쓸어 담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벌지 않으면 사실은 저런 건들은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가고
또 오히려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로 사기를 좀 조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들만의 리그이고 저들만의 세상이기는 하지만 좀 국가가 저런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연아 의원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핫쌈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정치권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이준석, 나경원, 이준석 두 후보 간의 치열한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2차 토론에서도 이준석, 나경원, 이준석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최근 컷오프에서 두 후보가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의 표를 비슷하게 받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어서 당심이 70%나 반영되는 최종 투표에서 자, 어떤 후보가 웃게 될지 아직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에 더욱더 설전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대목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대목 들어보시죠. 나경원 후보께서 줄기차게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나경원 후보께서 이준석의 혐오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진중권 교수가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 20대의 남자분들의 분노를 사실상 갈등으로 유발한 것 아니냐. 비겁하게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한 달 동안 젠더 갈등 유발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중권 교수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실질적으로 그분의 발언에 근거하지 마시고 제가 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여성에서도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감정 싸움 비슷하게까지도 설전이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나경원, 이준석. 자, 먼저 두 분께 질문 먼저 드릴 텐데 김용주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설전이 벌어지는 건 좋습니다만은 상대 후보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주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토론에서 이기는 것 같은 착각은 벌이지만 실제적으로 토론이 끝나고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후보 중에 누구 얘기입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너무 뭐 거칠다라고 하는 당내에서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속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인기가 있고 포커스를 받는 건 좋아하지만 여전히 이제 젊은 부분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기존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거친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스탠스를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온화한 모습으로 하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본인이 지금 현재는 크게 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기자는요? 저도 양쪽 다 좀 약간 양비론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일단 그 문제를 먼저 제기했던 나경원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면 사실 이 논쟁이 촉발된 게 어쨌든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이 오세훈 후보에게 극도의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어떤 페미니즘적 정책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남성들에게 분노를 사고 그렇기 때문에 표가 쏠렸다. 오세훈 후보에게 이렇게 진단한 건데 그걸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경원 후보도 그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진중권 교수의 칼럼을 인용했다라고 얘기하면 인용을 했다는 건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 약간 좀 칼럼 뒤에 숨는 듯한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짚고 지적하는 게 오히려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는 사실 막 거의 이를 깨물고 반격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전 이 전당대회가 이준석 대 중진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미 이준석 대 이준석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굉장히 압도적인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본인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냐의 싸움인 거지
좀 뭐 중진 단일화 이런 건 사실 다 후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지금 토론회라든지 연설회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굉장히 거친 설전을 본인 스스로 즐기고 있는.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실제 본경선에서 당선이 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이준석 후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분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또 다른 토론의 대목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전 최고 간의 개인적인 악연이 과연 당 대표로서 대선을 치를 때 통합을 해야 하는 자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탑승하지 않아도 우리의 경선 버스는 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도 이렇게 어렵다면 사실상 이준석 후보 당대표 됐을 때 이 야권 통합이라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보면 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 절제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으셨었죠, 그 당시. 윤석열에 대해서는 호의를, 안철수에 대해서도 호의를, 유승민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보이는 분에게 대선 경선의 공정관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질문과 인정이 전혀 관계없는 되고 말씀하고 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욕설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주도권 토론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읍 되는 거지란 발언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뜨거운 정말 설전인데 김연아 의원님, 안철수 대표와의 악연 문제, 그 당 대표로서의 통합의 어떤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자질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와 갖고 두 후보가 치열하게 정말로 감정이 상하기 직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준석 전 후보자 간의 어떤 악연은 예전에 바른정당과 이제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있었던 것도 하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할 듯 안 할 듯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합당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이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하고 엉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나경원 후보가 이제 일종의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당을 우리가 뭐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서 조금 입장을 변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대응하는 것이 꼭 감정적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론에서도 뭐 어느 정도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두 번 정도 토론을 보면서 노래 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모습. 그래서 뭐 아주 좀 날쌘 경쟁 그런 언론이 그러니까 좀 언쟁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제는 조금 당 대표니까 좀 책임지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던져진 이 의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나머지 토론을 좀 이어간다면 당원들이 투표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는 저희들은 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수록 좀 재밌어지는 것도 있는데 두 후보 다 워낙 다 이제 노련하고 전문성이 있는 만큼 아마 전략적인 것까지 다 판단하고 토론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 밖에서도 이 토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의 대권 주자죠. 비단 주머니 발언 이준석 제 귀를 의심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그러자 그래서 1년 살다 죽는 거다. 삼나무는 아무리 작아도 결코 숙이지 않게 수십 미터 자라는 것이다 라고 되받아친 건데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는 발언. 그 삼나무는 삼나무고 벼나무는 벼인데 그걸 벼가 그러면 삼나무한테 졌다는 겁니까? 벼가 잘못된 겁니까? 김웅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군요. 예.
좀 그 연관성이 좀 없다고. 그러니까 사례를 예를 들어도 좀 우리가 벼가 고개 숙여서 죽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가 더 잘 되기로 한 덕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국회 안에 존재하는 소위 장유유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있는 부분인데 김 의원이 정말 좀 더 큰 정치인이 되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셔올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의 선택이 엇갈렸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라고 답했고 나경원 후보는 X, 모셔올 필요가 없다라는 엇갈린 답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대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공교로운 날, 같은 날 흥미롭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북대 학생들을 상대로,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특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필 그날이 이 전당대회 주자들이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를 한다. 그리고 어제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모셔와야 된다. 나경원 후보는 X, 모셔올 필요 없다. 엇갈린 답변한 상황. 자,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상당히 좀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 김연아 비대위원님, 혹시 들은 정보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은 절대 본인의 속마음을 주변의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셔서 저도 어제 저 기사를 보고 내일이죠. 내일 가셔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올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을 제가 보면서 아까 제가 이제 거친 생각하고 불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그런 지금 이런 돌풍이 이벤트가 아니고 좀 대세로 굳어지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본인이 부족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전직 비대위원장이었고 4.7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을 다 못했을 때 나는 뒷배가 있다. 내가 모셔와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 나름대로의 카드를 내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연륜과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는데 저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언에 대한 사실은 좀 이해가 그렇군요.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경륜을 갖고 김종인 위원장이 1년 동안 하셨던 것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어제 저 답변 OX 퀴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답정너식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메시지 낼지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참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에서 파이자 백신을 대구 단독으로 이제 도입하겠다. 정부의 이 건의를 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그 정품만이야 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시가 정품이 아닌 비품을 들어오기로 협의 중이었다는 얘기인지, 자, 대구시 입장과 정부의 입장 묘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 파이자 백신의 정체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을 아직 저희도 모르겠어요. 권영진 시장님 전화 좀 받아주시고요. 계속 궁금해서 제 취재진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회의 때문에 바쁜 걸로 보여요. 오전에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자, 대구 자체 도입 파이자 어떤 얘기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가 파이자 백신 수천만 회분 구매를 제한받았다. 가시적 단계까지 왔다며 3주 안에 파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을 대구 시민들에게 공급 가능한지 정부에 물은 상태입니다. 3천만 명분,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대구가 자체적으로 파이자를 도입하겠다. 굉장히 놀라운 뉴스인데 그러자 중앙정부에서 손영래 중앙사고보수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대구시의 백신 구매 제한한 주체는 외국 무역회사에 불과하다. 그동안 외국 회사들이 공급 제한 사실 아니었다. 정품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도입하겠다고 협상했던 거 정품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자, 파이자의 입장은 어제 공식 입장. 그 어떤 단체에도 한국에 파이자 백신을 수입, 판매, 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 그러니까 국가 외에 다른 단체와 계약한 거 없다. 파이자도
우리 아닌데?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구는 어떤 입장일까? 누구인지 밝힐 수 없지만 파이자 측과 연결이 가능한 유력 인사와 연락이 닿았다. 이후 백신 도입 협상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서류 절차와 최종 회의를 마무리했다라는 입장도 앞서 대구가 밝혔기 때문에 정말로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구 메디시티 협의회의 다양한 해외 채널을 통해서 백신 도입을 그동안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상당 부분 이게 가시적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독일에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회사와 주고받았던 레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복집으로 제공을 했는데요.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이재명 기자, 대구 이야기 다르고 중앙정부 얘기 다른데 사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 얘기했다는 파이자 백신 3천만 명분은 대단한 물량이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실이라면 굉장히 희소식일 텐데 글쎄요, 저는 어쨌든 화이자 한국지사에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독일의 무역회사를 통해서 유통회사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고 거기와 이제 협의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화이자 측은 우리는 국가와의 거래를 하고 또 국제기구와 거래를 하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당국도 과연 화이자 측에 이제 그 정품이 맞느냐라고 이제 의뢰를 했다는 것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고 글쎄요 지금 독일의 유통회사, 무역회사가 얼마만큼 실체가 있고 또 얼마만큼 실제 물량을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화이자 측이 밝힌 말에 따르면 뭔가 좀 대구가 약간 섣부르게 추진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지금 사실상 공을 이제 방역당국에 넘겼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확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아니 그러면은 이 대구가 그래도 내로라 할 지방자치단체인데 정품이 아닌 뭐 비품을 속아서 계약 협의를 했다 뭐 이렇단 얘기예요, 정부 얘기는? 일단 명품 같은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라고 그래서 정식 루트가 아닌 방식으로 뭐 보따리상 같은 그러한 그 병행 수입품이 팔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거는 무슨 핸드백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품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자 측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섣부르게 하면은 만약에 이게 비품이면 그것도 문제일 거고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파이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구시가 그것을 다 책임을 질 거냐 그 정도 소신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라고 한 파이자 백신이 3,300만 명분이거든요. 그에 해당하는 그 큰 물량이니까 아마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큰 업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방 백신으로 알려진 얀센. 첫날에 엄청난 경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자만 7만 명, 80만 명분 선착순 사전 예약 다 마감이 됐다고 하고요. 10만 명분 추가 예약이 시작됐지만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90만 명분의 얀센 백신. 3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18시간 만에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앞선에 IUC가 분양받은 고급 빌라가 LV 호텔 부지였다라는 이제 일부 패널 발언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 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내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영동대교 남단에 비슷하지만 다른 고급 빌라였다라는 사실이 확인돼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시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시청 시간이 조금 변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더 일찍 만나 뵙고 더 오래 만나 뵙고 싶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시 50분부터 더 일찍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고요. 생방송 100분간 여러분들 더 오래 만나 뵙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 시간 변경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